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인의 56%는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현행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붙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격리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파티입니다. It's cheese time! 치즈 파티! 치즈 큐빅 파티! 즐거움이 완전 넘치즈! 맛있는 순간 렛츠 파티! 치즈 큐빅 파티! 마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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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하이면 마셨다. 당을 줄인 할면 저당 음료 출시. 일동 후디스. 여행을 이루는 하나하나가 다 여행이니까 떠나자 하나만 믿고 하나투어. 오늘도 메이킹.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대한민국 누구나 육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익은 기자, 오늘 아침엔월드에서 어떤 소식 준비돼 있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2% 이상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상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리겠다는 목표치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자 주유소 직원이 소수점을 헷갈려 해고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이도성 기자. 네, 프로야구 선두 SSG가 어제 KT를 꺾고 이번 시즌 40승에 선착했습니다. 40년 역사 프로야구에서 그동안 40승에 가장 먼저 도달한 팀은 가을 야구에 100% 진출했는데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비율도 60%가 넘습니다. 개막 이후 최장 기간 1위 기록도 65경기로 늘어났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개봉 영화 소식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연준의 0.75%포인트 큰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올랐던 미국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다우지수는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붕괴됐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거래일보다 2.41% 떨어진 29,927.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3만 선이 무너진 건 1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는 4.08%나 떨어졌습니다. 이미 약세장에 진입한 S&P 500 지수도 3.25% 내렸습니다.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0.75%포인트의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에 안도하며 상승했던 증시는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밤 동안 영국과 스위스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에 동참한 영향이 컸습니다. Switzerland also announced an interest rate hike of 50 basis points and an indication that they may be looking to now sell U.S. stocks off of their balance sheet. I think that was a critical juncture which caused the markets perhaps to turn south. 경기 침체가 이미 눈앞에 왔다는 공포감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I think a recession is possible. Economists are very bad at predicting recessions, but I think the Fed has a decent chance, a reasonable chance. 이날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56%는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돈줄을 죄면 경기가 죽을 수 있고 풀어두면 물가가 치솟는 딜레마 속에서 세계 경제는 점점 더 힘든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표결 끝에 내린 결정으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다음 주 초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올해 반드시 이런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적용이 가능케 바뀌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회의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밤 11시 반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위원 27명 중 16명이 업종별 구분에 반대표를 던져 결국 부결됐습니다. 1988년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첫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경영계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해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업종별 차등화, 지역별 차등화 즉시 시행하라!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일단 내년에는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 경영계와 노동계는 오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정부가 오늘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발표합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앨 경우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5일 의무 격리와 2일 자율 격리에 5+2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격리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조정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서 금주 금요일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현 7일 격리를 유지하는 안과 5일로 단축하는 안, 그리고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빼고 해제하는 안 등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왔습니다. 섣불리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 유지가 우세합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 조사기관과 성인 1,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짧게 닷새간 격리하는 나라도 적지 않은데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격리를 완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7,994명으로 일주일 연속 10,000명을 밑돌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정부가 어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법인세와 종부세를 낮추는 방안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고 규제도 풀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태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돈 잘 버는 기업에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법인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낮췄을 경우에 일부 대기업들이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세수는 약간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민간 주도로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도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되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1억 원 초과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4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26억 원대인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는 지금보다 50% 가까이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원대인 마포레미안 프로지오 84제곱미터의 경우 작년엔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일제히 낮추는 방식이어서 다주택자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주택자일수록 그걸 합산해가지고 매기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다주택자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레미안 프로지오와 대치동 음마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면 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1억 원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4,70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추산했습니다. 다만 지금 높은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인데 대기업과 다주택자 세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이번엔 밤사이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어제 잠깐 반등을 하더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미국 증시는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도 영향을 줬고요. 한편 이제 애틀란타 연은은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을 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필수 소비자 업종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화두가 경기 침체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연준이 FOMC를 통해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올해 말 정책금리의 목표를 3.4%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하자 시장의 화두가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이 확대되었는데요. 특히 파월 연준의장이 언급을 했듯이 연준은 공급적 변화를 조정할 수 없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소비 둔화 우려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 중앙은행이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나 50bp나 인상하자 관련 우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2분기 성장률이 0%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경기 침체 우려를 더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를 통해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0%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5% 감소한 데 이어서 2분기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각시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기술적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돼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역대 최대의 무역 적자 등 기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는 향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2분기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행이지만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GDP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서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금리의 급격한 상승 시기에 경기 침체를 방지한 경우는 1994년 단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신흥국 주식시장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서 오늘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 후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아침의 월드 시작하겠습니다. 국제외교본부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익은 기자,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는 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걸까요? 네, 최근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방위비 예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제 선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 늘리는 걸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5조 4,00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 수준인데 GDP의 0.94% 수준입니다. 결국 2% 이상 올리겠다는 건 거의 2배 이상 방위비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공격 등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해 공격을 억제하고 대처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는데요. 자민당은 지난 4월 기존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란 용어가 공세적이라는 이 비판을 의식해서 반격 능력으로 변경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이란 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의미하는데 이 같은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는 건 일본 평화헌법 구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 그러니까 오로지 방위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창일 주일대사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이임 인사차 만났는데요. 일본에 부임한 뒤 첫 인사를 결국 이임 인사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이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룩셈부르크에서 자신의 파트너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구원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간 전화통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전화통화가 성사될 경우 북한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도 살펴볼까요? 최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실수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갤런당 6.99달러까지 오른 기름값을 주유기에 0.699달러로 잘못 입력한 주유소 직원이 바로 해고된 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너무 싸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몰렸고 주유소는 이걸 바로잡을 때까지 결국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여만 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Well, it was a mistake, and I thought this is a nightmare.
아이고,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 벌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해경은 중간 발표 때 근거까지 들며 월북이라고 했었는데 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장례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해경이 최종 결론이라며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경은 해류 흐름, 북한군과 이 씨의 대화, 그리고 금전 문제까지 언급하며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결과를 바꾼 이유를 놓고는 당시는 추정이었고 최종적으로 추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 발표했느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서둘렀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월북에 힘을 실었던 국방부도 브리핑에 참석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이를 두고 대통령이 바뀌니 수사 결과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 씨를 사살한 북한군을 수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인과 관련한 수사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실은 이 씨의 유족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항소한 것도 취하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동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월북자로 몰아갔는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는 거라며 항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항소한 바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이 나이 많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KT 전현직 임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의 경우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판단이 왜 달라진 걸까요?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전현직 임직원 1,300여 명은 지난 2015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 피크제에 문제가 있다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소송을 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회사 임금 피크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KT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년 연장 여부입니다.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사건은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은 경우인데 KT는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은 늘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겁니다. 재판부는 정년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가 퇴직할 때까지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2014년 KT의 영업 손실은 7천억 원이 넘고 단기 순 손실은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노조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측과 밀실 합의를 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사가 6차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 협의를 했고 노조가 사측의 양보를 일부 얻어내기도 했다며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설마 누가 물감으로 그린 건 아니겠죠? 고양이의 눈 주변 털이 절묘하게 복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폭소설과 영화에 나오던 쾌걸조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입니다. 절대 일부러 털을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검은 털 무늬가 특이했다는데요. 주인이 SNS를 통해 고양이의 남다른 외모를 자랑하자 화제를 모으며 곧장 동물 스타가 됐습니다. 생긴 건 아기무리에 용감하게 맞서는 초인적 영웅 조로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목욕 소리만 나와도 도망가는데 급급한 초평범 고양이라고 하네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신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데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휘청거리기까지 하는 신부. 하객들의 분위기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임에 진 신랑이 신부에게 분풀이를 한 건데요. 결혼식 날부터 폭행을 저지른 신랑의 본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 해 전에도 우즈베키스탄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폭행하는 신랑의 영상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고 하네요. 칠레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극한의 수영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마젤란 해협의 차가운 물속에서 무려 5,000m를 헤엄치는 건데요. 주변으로 빙하가 떠다니는 게 얼핏 봐도 도전 환경이 만만치 않아 보이죠. 실제 수온이 매우 낮아 안전상 해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살을 갈랐다고 합니다. 무사히 수영을 마치고 이 분야 세계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이 선수는 예전에도 칠레 파타고니아 푸에르토 나탈레스의 차가운 수역에서 헤엄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얼음 인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건 아닌 듯하네요.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 나원정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와 함께 2주의 개봉 영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극장 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범죄도시2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개봉 미뤘던 신작들도 돌아오고 이 엔데믹 소비 심리가 겹치면서 정말 회복세가 빠르다는 느낌을 몸으로 받고 있고요. 범죄도시 인기에 더해서 새로 칸 영화제 화제작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특히 탑건2 나오는 톰 크루즈 씨는 오늘 오후에 입국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오후에 한국에 들어오시는군요. 네. 이 범죄도시의 경우 1편에 이어서 2편도 크게 성공을 거둔 케이스잖아요. 근데 범죄도시처럼 1편부터 속편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한국형 시리즈 소개해 주시려고 하죠. 네, 바로 마녀2가 개봉을 했습니다. 1편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주연급 스타가 된 김다미 씨, 정말 대형 신인으로 급부상했었죠. 네, 이태원 클라스에서도 맞아요. 볼 수 있었는데. 네, JTBC 드라마. 네. 네, 당시에 정말 최상위 초능력자 여고생이라는 이 독특한 상상력의 액션을 펼쳐서 318만 관객을 모았었는데요. 당시 김다미 씨의 신인 연기를 이번에 신시아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새하얀 눈밭에 피발자국을 찍으면서 세상에 나오는 첫 등장 장면부터 아주 강렬하고요. 1편 이후 초토화된 비밀 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이 여러 세력에 쫓기는 포녀라는 실험체 역할입니다. 아주 막강한 초능력으로 장정들을 해치우는 그런 강력한 역할입니다. 이 주연을 맡은 신시아 배우 생소하고 전 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거든요. 어떤가요? 제2의 김다미가 될까요? 정말 오디션 경쟁률이 1,408대 1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김다미 씨 묻지 않은데요. 이 신시아 씨가 올해 대학교 4학년, 24살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기가 첫 데뷔작인데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연기를 하고 있고요. 더구나 1편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김다미 씨가 좀 평범한 모습으로 나와서 반전을 거듭하면서 관객들과 좀 심리전을 벌였다면 이번 신시아 씨 같은 경우에는 백지 같은 아주 이제 감정 표현이 서툰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또 능력도 세서 화려한 액션을 막 한다기보다는 상대를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감독이 캐스팅한 일 조건은 신비로움이었다고 하는데요. 김다미 씨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배우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닮은 듯 닮지 않은 배우를 찾았다고 해서 그런지 닮은 듯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 마녀 시리즈가 할리우드의 그 마블 시리즈처럼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박훈정 감독이 1편을 만들 때부터 이 시리즈 제작을 기획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몇 편까지 나온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 못 나온 인물도 너무 많고 못 푼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2편도 3편을 암시하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흥행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시리즈가 이어질 가능성 아주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볼 영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연관된 영화라고 하던데 뭔가요? 네, 바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버즈 라이트이어입니다. 아마 토이스토리를 좋아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가장 그 사랑받은 이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작품이죠. 4편까지 나왔는데 95년도에 1편 나왔을 때 처음 시작이 앤디라는 소년이 버즈 인형을 선물 받으면서 나머지 장난감들과 갈등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죠. 네. 당시에 이 버즈는 자기가 우주 임무를 맡은 우주 비행사라는 착각에 자꾸 빠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이번 버즈 라이트이어는 바로 그 우주 비행사 버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펼친 그 앤디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스스로 정말 완벽하다고 믿어온 버즈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동료들과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하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여럿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성장담이 공감과 웃음을 줍니다. 지금 잠깐 나온 이 크리스 에반스, 캡틴 아메리카라고 유명한 배우가 바로 네. 버즈 목소리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인 거네요. 그런데 이 영화에 한국 애니메이터들도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화가 5년 6개월이나 걸려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을 함께한 아티스트 전성욱 씨 그리고 애니메이터 이채연 씨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이 참여했고 또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공룡 나왔던 굿 다이노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연출을 했던 한국계 미국인 감독 피터 손도 이번에는 이 버즈의 고양이 로봇이 있어요. 이 고양이 로봇 목소리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사 영화처럼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8, 90년대 SF, 스타워즈, 스타트랙,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버즈의 우주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사를 연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철저한 제작 공정이 뒷받침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린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티스트들의 손을 거쳤다고 하니까 매 장면마다 좀 꼼꼼하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원정 기자였습니다. (1300년) 전 통일신라 시대의 정교한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금속공예 유물이 공개됐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만한 이 금박을 펴는 데만 반년이 걸렸는데요. 그 안엔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새겨진 꽃과 새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수천 개의 세밀한 선들이 이어지면서 맷비둘기 한 쌍과 꽃 그림이 드러납니다. 페르시아 왕조의 영향에 신라만의 사실성이 돋보이는 새 문양은 깃털 표현으로 암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작 3cm의 작은 금박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선으로 새겨 넣어 50배까지 확대해야 눈에 보입니다. 장인이 오린 흔적과 실수해 빗나간 선들까지 13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지금 재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레이저로 뭐 어떤 현대적인 기구로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한번 실험해 봐야 되는데 불가사의 할 정도의 작업이 아니었나. 6년 전 경주의 동궁과 월지 부근에서 발견된 이 유물은 파달보다 작은 크기의 돌 속에 구겨져 있었는데
금박을 펴는 데만 반년이 걸렸습니다. 2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각각 나왔고 보존 처리 과정에서 이 두 점이 원래 붙어있던 하나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신라인의 금속공예 기술은 화려한 금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일신라 시대의 것은 드물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었는진 아직 수수께끼입니다. 장식의 용도보다는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위해서 뭔가 만든 것이지 않을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이번 유물 전시는 온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제선을 탈 때 승객들의 운임에 부과하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달보다 비례 구간이 3계단 오른 22단계로 편도 기준 최고 33만 9,300원이 부과됩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다음 달부터 22단계를 적용해 유류 할증료가 최고 26만 7,300원에 이르겠습니다. 이달 17,600원인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다음 달부터 19,8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게임 음악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본 게임 이용자들이 기부에 나섰습니다.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가 지난 3일 자사 게임인 로스트아크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콘서트를 열었는데 오케스트라를 이끈 안두현 지휘자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기부에 나선 겁니다. 안 지휘자는 발달장애 단원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해 3천만 원 넘게 모였으며 기부금은 발달장애 단원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가 우리나라 의료 가전업체인 세라젬의 모델이 됐습니다. 세라젬은 메이 머스크를 글로벌 홍보 모델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머스크는 50년 경력의 모델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보그, 타임 등 유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